과보호와 지나침이 질병을 초래한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므로 공복은 몸에 나쁘다는 주장은 100년 전의 생각이다. 공복을 통해 몸은 초기화되고 공복 상태가 있어야 섭취한 영양이 흡수, 소비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이룩한 풍요는 포식하는 시대의 문을 열었고, 오늘날은 과식, 폭식에서 비롯된 과도한 영양 섭취가 비만, 당뇨병 등의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 몸을 차게 하면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추워도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한겨울에도 땀이 삐질 흐를 정도로 후끈하게 난방을 하고 지낸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상식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감기에 걸리면 옛날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뜨겁게 데웠지만 지금은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올려놓는다. 야구 선수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깨를 차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끝난 후 차갑게 얼음찜질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청결맹신이 반대로 면역의 배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면역 체계의 배신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을 괴롭힌다. 사소한 감기에도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항체의 본 임무는 기생충을 잡는 것인데 공격 대상인 기생충이 사라지다 보니 몸속에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 아무런 독성이 없는 꽃가루나 진먼지 등을 공격해서 세상에 알레르기 질환을 널리 퍼뜨리게 되었다. 이처럼 조화롭지 못한 생활과 과잉 행동이 말도 안 되는 병을 양산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 몸의 자가 조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들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바로 이것이 1일 1식, 찬물 샤워, 비누 사용 금지라는 언뜻 몰상식해 보이면서도 극단적인 건강법을 주장하는 참뜻이다. 이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내부 혹은 외부 압력에 대항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이 급증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은 옛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해지고 과격해졌다.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분노하거나 실망하면 불쾌감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뇌 안에 쌓아두고 그 기억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서서히 좀먹을 때가 많다. 과보호는 몸과 마음의 정상적인 방어 기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과잉 반응을 야기해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지금이야말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말고, 지나치게 씻지 말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질병을 통해 삶을 되돌아본다. 인간은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낼 만한 힘을 갖추고 있다는 내 주장은 인류도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하나라는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자연과 공생하면서 살아왔다. 자연을 파괴하면 스스로도 살아남지 못한다. 때로는 균이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생하는 경우도 있다. 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신이 기생하고 있는 숙주를 심각하게 상처내면 결국 자신이 번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같이 공생하고 싶어 한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기피하고 싫어하는 질병조차 의미가 있다. 질병이 찾아오면
기존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자연스레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질병의 의미다. 병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생활 리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알레르기, 탈모, 기미, 그리고 통증, 구토, 피로감 등은 모두 평소 생활 태도에 맞서 우리 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병을 불러온 행동을 반성하며 그런 행동을 초래하게 한 생각을 바로잡고 뇌와 면역의 지배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바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신, 최고의 건강법이다.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는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서 병과 공생해 나가는 것이다. 공복, 추위, 공생을 실천함으로써 기존의 과잉 의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셀프 힐링 건강법을 몸에 익힐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몸은 차게 해야 따뜻해진다. 인간은 항온동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온탕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을 데우면 체온 조절 중추의 활동으로 모공이 열리고 열린 모공으로 땀을 배출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피부 표면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신부 체온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옛날 일본 에도 시대 여자들은 날씬해지려고 뜨거운 온탕 목욕을 즐겼다고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찬물을 몸에 끼얹은 다음 탕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는 몸 표면이 추위를 느낌으로써 체온 조절 중추가 움직이고 이로 인해 지방이 연소되며 신부 체온이 상승하고 모공은 닫히게 되기 때문이다. 목욕 후 한기도 들지 않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목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찬물 샤워를 매일 즐기고 있다. 단순히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목욕 시간은 찬물 샤워를 의미한다. 심지어 한겨울을 포함해 1년 내내 찬물로 샤워한다. 물론 추운 겨울에는 갑자기 몸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따끈따끈한 온탕에서 서서히 온도를 낮추어서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하고 있다. 몸은 차게 해야 따뜻해진다. 결과적으로 찬물 샤워를 통해 내방 지방이 불타고 신부 체온이 상승함으로써 냉증이 치유될 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특히 아침에 즐기는 찬물 샤워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곧바로 활동 모드로 전환시켜준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건강법이다. 겨울에는 두안 종려를 실천한다. 애써 찬물 샤워로 몸을 후끈 데웠다고 해도 나처럼 한겨울에도 얇은 티셔츠와 얇은 재킷에 가벼운 차림으로 지내려면 샤워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따뜻한 방에서 뒹굴고 있다면 지방은 연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찬물 샤워로 몸을 차갑게 하면 체온 조절 중추가 자극을 받는데 바로 이때 집 밖으로 나가서 차가운 바람을 쐬면 몸은 더욱 내장 지방을 불태우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인다. 게다가 나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찬물 샤워 후 바로 출근을 한다. 따라서 혈액 속에 불필요한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회로 대신 지방 회로가 돌아가서 내장 지방을 불태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단 현관문을 나서면 그 다음에는 나구모식 워킹을 시작한다.
걷기를 통해 대사활동은 더욱 촉진되고 내장 지방이 불타는 데 필요한 최고의 컨디션을 갖추게 된다. 이제 나구모식 워킹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한 차례다. 우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에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하며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응원 한마디를 건넨다. 힘을 불어넣어주는 기합 소리는 몽롱한 아침을 깨워주며 이를 통해 곧바로 부교감 신경에서 교감 신경으로 모두 전환을 꾀할 수 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집 앞에서 수영복 자세를 취한다. 평소 구부정하게 등이 굽은 사람이라도 수영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여발한 듯이 가슴을 쫙 펴고 배에 힘을 잔뜩 주게 된다. 바로 이런 느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걷기 시작한다. 자세가 갖추어지면 최대한 보폭을 넓혀서 바람을 가르듯 빠른 속도로 전철역이나 회사까지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승용차 타기를 고집하고는 하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장 오늘부터 출퇴근길에 걷기를 실천해보자.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출근길에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렇게 15분 동안 꼿꼿하게 걸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 아침이라도 일터에 도착하면 땀이 삐질날 정도로 몸이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이때 무엇을 입고 어떤 차림으로 걷는지도 중요하다. 찬물 샤워로 내방 지방을 불태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두꺼운 옷차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겨울에는 머플러와 터틀넥 등으로 목 주위를 꽁꽁 감쌌는데 겨울에도 우도 단추를 하나, 둘 정도는 풀어두는 것이 나구모식이다. 말하자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강법인 두안 종려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머리 뒷부분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추위를 느끼면 지방을 연소해서 체온을 올려준다. 다만 뇌와 내장 등 주요 장기의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말초신경이 수축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머리는 차게 하더라도 발은 따뜻하게 감싸야 한다. 이처럼 머리는 차게 두고 발은 덥게 하는 두안 종렬은 인간의 생리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넌 엑서사이즈. 이런 나구모식 건강법을 총칭해서 나는 넌 엑서사이즈라고 부르고 있다. 엑서사이즈가 아닌 넌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자는 의미이다. 실제로 매일 업무에 쫓기는 바쁜 직장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체력을 아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만약 회사 일을 마치고 헬스클럽에 가려고 마음먹었더라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포기하게 된다. 또한 주부들이 운동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헬스클럽을 찾는 것까지는 좋지만 갈 때마다 승용차를 타는 데다 운동이 끝난 뒤엔 친구들과 푸짐한 점심 식사를 즐긴다면 과연 제대로 운동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매일 빼먹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운동의 원칙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몸을 단련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처럼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는 넌 엑서사이즈에 습관을 들인다면 일부러 돈과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손쉽게 몸을 단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넌 엑서사이즈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면 차를 타지 않고 걷기, 전철을 타면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기, 자리에 앉으면 의자에 기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있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실천하면 넌 엑서사이즈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
만약 주부라면 오전에는 집에서도 절대 앉지 않기를 실천해 보자. 오전에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나면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달콤한 쿠키를 먹으면서. 이런 하루하루가 이어지면 몸무게가 배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점심시간까지는 절대 자리에 앉지 않기로 정하고 집안일을 한꺼번에 마무리 지어보면 어떨까? 게다가 집안일은 훌륭한 운동이 된다. 마룻바닥이나 창을 닦을 때는 어깨뼈를 힘차게 움직이며 운동할 요량으로 몸을 움직인다. 내 손발을 이용해 기는 자세로 마룻바닥을 걸레질하면 어깨뼈 근육이 풀어져서 어깨 결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문을 닦을 때는 팔을 쫙쫙 펴고 가급적 어깨뼈가 몸통에서 멀어지도록 어깨를 크게 움직인다. 어느덧 집안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몸과 마음은 한결 가뿐해질 것이다. 어깨 결림도 치유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이것도 일석삼조 아닐까? 지나친 청결은 만병의 근원. 나는 목욕을 할 때 가급적 비누를 쓰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시선을 따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샴푸나 린스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어휴 더러워 죽겠네 하고 흉을 보는 독자도 있을 테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쪽이 되레 불결한 것 같다. 애초부터 인간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단지 현대인의 청결맹신이 그 방어벽을 파괴하고 병원군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기를 예방하려면 소독액으로 가글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도 청결 신앙의 하나일 뿐이다. 실제 맹물 가글과 소독액 가글 중에서 어느 쪽이 감기에 더 잘 걸리는지 임상 실험을 했더니 소독액으로 가글한 그룹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몸이 다양한 방어 기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한다. 분명 우리 몸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목을 지켜주는 좋은 균이 존재한다.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이라는 점액물질도 방어벽의 일종이다. 그런데 소독약의 계명 활성 작용이 몸에 좋은 균이나 뮤신의 방어 기능까지 몽땅 씻어내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 안타까운 청결맹신은 구강 청결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청결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항균, 멸균, 살균이라는 구호를 외친다. 하지만 손이나 몸이나 지나치게 깔끔을 떨면서 비누로 씻어내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문질러 헹궈내는 것이 건강에는 이로울 때가 더 많다. 지나치게 씻으면 피부의 방어 기능이 무너진다. 채소와 과일의 껍질에는 산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 균이나 곰팡이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균 작용,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치유 작용이 있다. 식물 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피부에도 방어 기능이 있다. 그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과 피지, 그리고 몸에 이로운 균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피부 보호막 삼형제라고 부른다. 몸을 닦는 나일론 타월이나 스펀지를 세면기에 헹구면 하얀 때가 둥둥 떠오른다. 그것을 보고 몸에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갔다고 좋아하면 큰 오산이다. 이는 오염물질이 아니다. 몸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보호막인 각질, 피지, 이로운 균이 뿌리째 떨어져 나간 처절한 잔해다.
피부의 방어막이 송두리째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샤워 후 피부가 당기는 현상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다. 방금 목욕을 했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상태를 건조성 피부염 혹은 노인성 피부염이라고 한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벅벅 끓게 되는데 심하게 긁은 부위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로 나쁜 균이 침입한다. 이를 세균성 피부염이라고 한다. 또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항원이 침입할 수도 있는데 이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 부른다.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벅벅 긁다 보면 피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각질을 증식하게 하고 색소를 침착시킨다. 이때 생긴 거뭇거뭇한 얼룩을 만성 피부염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씻고 닦는 동안에 더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메마르고 가려운 피부를 계속 심하게 긁다 보면 피부 표면의 세포가 혈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다. 원래 혈관 속에 없던 피부 세포가 침입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해 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한다. 스스로의 면역 체계가 피부를 공격하는 난치병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악화된 것이다. 한편 가려운 부위를 벅벅 긁어서 모공을 손상시키면 이번에는 땀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무더운 여름날 땀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온몸이 가렵다. 이는 피부를 긁어서 막힌 모공을 열어보려는 몸부림인데 심하게 긁으면 되레 몸에 상처가 나고 상처 부위에 잡균이 번식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여름철 땀띠의 원인이다. 이 모든 악순환의 시발점은 지나치게 씻고 닦는 청결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방전은 아주 간단하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저 씻지 않으면 되니까 말이다. 목욕할 때는 비누나 전신용 세정제를 쓰지 말고 손으로 문지르면서 씻어내면 충분하다. 피지와 각질이 적절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씻으면 피부 방어 기능이 유지되며 건조하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다. 가렵지 않으면 긁지 않으므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피부염에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피부에 윤기가 살아난다. 손으로 문질러 씻는 방법을 쓸 경우 여성이라면 유방암 등의 멍을 발견해도 큰 도움이 된다. 매일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면서 씻어주면 몸의 이상을 바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샴푸를 사용하지 않으면 린스도 필요 없다. 나는 몸을 비누로 씻어내지 않는 것처럼 머리를 감을 때도 샴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방송 출연이나 사진 촬영으로 머리에 왁스를 뿌려야 할 때는 샴푸로 잔여물을 씻어내지만 평소에는 미지근한 물로 헹궈낼 따름이다.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고 푸석푸석 날리기 때문에 샴푸 후에는 꼭 린스를 쓰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나는 린스를 사용하면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생기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머리를 감아도 항상 개운치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린스 성분을 살펴보았는데 실리카, 실록산, 메치콘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합성 실리콘이었다. 실리콘 성분이 함유된 린스로 머리를 코팅하면 머리카락이 매끈해지면서 찰랑거리는 감촉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린스를 애용하지만 분명 두피에는 이물질이다. 린스를 쓰지 않으려면 애초에 샴푸를 쓰지 않으면 된다. 샴푸를 쓰지 않으려면 모발 고정제를 쓰지 않으면 된다. 요컨대 머리카락을 천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다. 샴푸 얘기를 꺼낸 김에 하는 여담이다. 간혹 샴푸 광고를 보면 모발에 영양을 준다라는 선전 문구가 등장한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일종의 각질 덩어리로 세포가 아니다.
이는 곧 영양을 흡수할 수 없다는 뜻이니 모발에 영양을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부디 속지 않았으면 한다. 한편 모공에 때가 잔뜩 끼어 있는 두피 사진을 보여주고 이 불순물이 젊은 층 대머리의 원인이라며 값비싼 샴푸를 강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피지가 모공을 덮어서 나쁜 균이나 머릿니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메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병원 내 간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도상규균은 원래 건강한 사람의 코나 목, 피부에 살던 상재균이었다. 이 정상 상재균이 항생물질의 남용으로 슈퍼박테리아로 변신한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모두 청결 예찬론자가 되어버렸지만 청결도 지나치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나친 청결의 부작용에 좀 더 유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균을 잡고 균을 죽이는 제균, 살균이 아니다. 우리 몸속에 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본래 우리 몸이 갖추고 있는 힘인 피부 방어 기능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정상균과 공생하면 아름다움과 건강이 찾아온다. 전염병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알아두는 편이 어른이 되어서 걸리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풍진, 수두, 유행성 귀밑샘염, 볼거리 등에 걸리면 대체로 가볍게 앓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른이 이들 질병에 걸리면 치료가 어렵고 증상 또한 심각해질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이 풍진에 걸리면 태아의 선천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성인 남성이 볼거리에 걸리면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건강상식이다. 이렇듯 성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차라리 어릴 때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는 쪽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실은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나서 풍진과 수두를 알았다. 옛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때 눈깔 사탕을 땅에 떨어뜨려도 흙을 후후 불어 털어낸 다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입에 넣었다. 지금 그렇게 노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당장 사탕을 버리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지나친 청결 집착이 아이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부모님은 알고 있을까? 최근에는 깨끗하게, 청결하게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항균, 살균, 탈취 제품을 필수품으로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청결지상주의의 세태와는 정반대로 나는 정상균과 함께하는 공생생활을 감히 제안하고 싶다. 바로 그 첫걸음이 비누를 덜 쓰면서 정상균과 공생하기이다. 남성들이 대머리로 골머리를 낳는다면 여성들의 고민거리는 얼굴에 생기는 거뭇한 기미일 것이다. 실은 이 기미도 청결맹신과 관련이 깊다. 뺨이나 이마 등 주로 얼굴에 불룩 튀어나온 부위에 색소가 침착하게 되는 만성 피부염을 통칭해 기미라고 부른다. 색소 침착 부위에 자외선이 닿거나 건조함이 심해지면 기미가 더 진하게 올라오는데 최신 피부와 레이저 시술로도 이를 완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기미 역시 지나치게 비비고 씻어내는 마찰 피부염에서 비롯된다. 여성들이 얼굴을 박박 닦아야 하는 주된 이유는 두꺼운 화장 탓이다. 두꺼운 화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기미를 가리기 위해서. 요컨대 청결맹신으로 인한 악순환에 빠지면 여성의 얼굴은 기미투성이, 남성의 머리는 대머리가 되어 누구나 꺼려하는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스스로 갖추고 있는 자연적인 치유력과 생명력을 믿고
공복과 추위를 견뎌내는 습관과 공생을 생활함으로써 생명력의 스위치에 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역발상 건강법을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도 몸속 건강도 모두 원래 갖고 있는 자신의 생명력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면역력을 키우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오해. 원래 피부의 각질은 몸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 몸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더 딱딱한 각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신발을 신었을 때 쓸리거나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는 굳은살이나 티눈이 잘 생긴다. 같은 장소에 거듭 자극이 가해지는 탓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딱딱한 각질이 쌓이기 때문이다. 발 뒤꿈치가 거칠해졌을 때 굳은 살을 깎아내거나 돌로 문지르면 각질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리 잡는다. 박박 문지를수록 피부는 딱딱해지게 마련이다. 나일론 목욕 타월로 벅벅대를 미는 습관이 지속되면 피부가 거무튀튀하게 변한다. 이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각질이 증식하고 색소가 침착하는 것인데 심해지면 만성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문질렀건만 오히려 피부에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니 충격 그 자체다. 우선 당장 오늘부터라도 목욕탕에서 때를 벅벅 밀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의 허와 실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 면역력 키우기를 들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을 갖추면 건강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면역력을 따로 향상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알레르기나 악효질병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은 오히려 면역 과잉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오늘날에는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추위나 더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 체질로 바뀐다는 것도 잘못된 건강 상식이다. 간혹 인플루엔자, 즉 독감으로 인한 사망 뉴스가 보도될 때가 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신체 조직을 파괴하는 사이토카인 스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목숨을 잃는 것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사이토카인은 만복 상태일 때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면역물질이다.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균이나 바이러스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의 본래 임무인 면역 활동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무균 상태에 가까운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사이토카인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오히려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동맥경화를 초래하게 된다. 사이토카인은 백혈구에서도 분비되는데 무균 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과잉 면역 반응으로 대량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쏟아지는 사이토카인이 아이들의 혈관이나 장기를 손상시켜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초래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요컨대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또 면역력을 애써 높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건강한 공생 생활을 의미 있게 시작했으면 한다. 쉴 수 없는 인간의 뇌. 특이하게도 인간의 심피질은 심심하거나 지루한 상태를 싫어해서 항상 뭔가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안간힘을 쓴다. 분명 불이 꺼진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눈앞에는 불꽃처럼 생긴 형체가 끊임없이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실제로 눈앞에 광선이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이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뇌가 환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한편 침묵이 흐르는 장소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 이것은 심심한 뇌가 만들어낸 환청 때문이다. 망상도 마찬가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인간의 뇌는 쓸데없는 공상이나 실현 불가능한 상상을 끊임없이 떠올려낸다. 뇌 활동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몸무게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뇌가 체내 탄수화물의 5분의 1을 소비하고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탄수화물을 소비하고 그 스트레스로 다시 단 것을 찾는다. 일단 혈액 속에 당이 있을 때는 지방이 연소하지 않으므로 점점 더 뚱뚱해진다.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한다거나 외로운 여성은 살이 찌기 쉽다는 이야기들은 우리 몸이 대뇌 심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앞서 마약 음식에 대해 소개한 것을 반복하면 일단 먹으면 바로 뇌의 보상 시스템이 가동해서 쾌감 물질이 분비되고 결국 멈출 수 없는 중독을 야기하는 먹을거리가 바로 마약 음식이다. 마약 음식에 중독되는 것도 대뇌 심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폭음 폭식으로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심피질은 더 달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암, 뇌졸중, 심장병이 일본인의 3대 질환이었다면 최근에는 당뇨병과 정신질환이 추가되어 5대 질환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들 질환은 모두 심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다. 한편 중독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문제가 되는 것을 끊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 술을 끊어보는 것이다. 만약 술을 당장 끊을 수 있다면 알코올 중독이 아니지만 끊기 어렵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낮 동안의 탄수화물, 당을 끊어보자. 대신 단백질을 배불리 먹어도 상관없다. 만복 상태인데도 계속 단 것이 먹고 싶다면 명백한 탄수화물 중독이다. 심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잠자리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잠들 수 있다면 심피질의 지배를 덜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설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면 이야기를 잠시 해보기로 하자. 수면에는 렘 수면과 넌 렘 수면이 있다. 일단 자리에 누워서 잠의 세계로 빠져들면 넌 렘 수면이 찾아오는데 넌 렘 수면일 때 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반면 수면의 비중이 넌 렘 수면에서 렘 수면으로 바뀌는 새벽녘에는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이때 뇌는 바쁘게 움직인다. 뇌를 쉬게 하는 것이 넌 렘 수면의 임무라면 렘 수면의 임무는 무엇일까? 과거에 체험한 다양한 정보를 다시 한번 반추해서 이를 무작위로 재편성하면서 그 정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인지 불필요한 정보인지를 구피질의 해마가 분류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 중에는 위험에 관한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뱀에게 물렸다거나 벌에게 쏘이는 등 위험한 체험을 망각해버리면 치명적인 실수를 거듭 저지르게 된다. 그 때문에 해마가 필요한 정보를 편도체로 보내서 좋음과 싫음으로 더욱 세분하여 분류해내는 것이다. 한편 당장 필요 없는 정보라도 절대 폐기 처분하지 않고 심비질 안쪽에 꽁꽁 숨겨둔다.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방대한 양의 정보가 머릿속에 하나하나 축적되어 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단어 혹은 향,
소리, 맛 등을 통해서 까맣게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 쌓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떤 냄새, 단 하나만으로 오래된 추억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저장되는 기억 덕분이다. 렘수면으로 뇌와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렘수면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보약 같은 존재다. 잊고 싶은 기억, 혹은 잊어야 할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주는 것이 바로 렘수면이기 때문이다. 나쁜 놈일수록 잘 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쁜 사람일수록 뻔뻔한 철면피일 테니 아무 생각 없이 골아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뉘우치는 순간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죄책감에 빠져 있다 보면 제대로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살기 위해 렘수면 시간의 죄책감을 기억의 저편으로 몰아낼 따름이다. 뇌와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마음이 비명을 지를 때는 새벽녘의 렘수면이 아주 효과적이다. 만약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아침에 일단 눈이 떠져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얕은 꿈을 꾸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불편한 기억이 저 멀리 사라져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줄곧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낮밤이 뒤바뀌는 시차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태양의 힘찬 에너지를 만끽해보자. 렘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 일단락되었다면 해가 뜨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치는 것이다. 아침 해를 맞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뇌에서 대량으로 분비된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로 분비량이 줄어들면 뇌의 활동성이 떨어져서 우울증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울증 치료제로 흔히 쓰이고 있다. 이 억제제는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길을 막아서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부인 시냅스에 떠도는 세로토닌의 양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하지만 굳이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면 세로토닌이 듬뿍 나와서 우울한 마음을 떨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일출광선은 눈에서 뇌로 들어가 시상하부에 있는 시신경 교차 상액에 도달한다. 시신경 교차 상액에는 생체 리듬을 만들어내는 시계 유전자가 있어서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며 하루를 리셋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에 불이 켜지고 식욕은 억제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일출숭배 풍습은 체내 시계를 새로 맞춰서 교감신경을 깨우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위한 건강법이었다. 만약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서 햇님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꼭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아침 해를 맞이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울증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교 거부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유독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 월요일 아침,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괴로워한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게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데 실은 이 월요병도 뒤죽박죽된 생체시계가 빚어내는 시차 장애인 것이다. 월요일을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일요일 시간을 좀 더 색다르게 보내보자. 늦잠을 자는 대신 뭔가 설레면서도 재미난 일을 계획한다. 골프나 드라이브, 낚시나 하이킹 등 실내 활동을 즐기면서 몸이 기분 좋게 노곤해지는 느낌을 맛보는 것이 가장 좋다. 직접 만든 도시락을 준비하면 마치 소풍 가는 아이 마냥 일요일 아침에도 일찍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즐겁게 몸을 움직이며 자연을 만끽한다. 귀갓길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식사와 목욕을 마치고 가급적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른 아침부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힘들었을 테니 자리에 눕자마자 바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요일에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면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다. 분명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스트레스는 일을 하면서 발산시킨다. 앞에서 뇌는 지루함을 못 견뎌 한다고 소개했는데 확실히 인간은 유유자적하고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각의 나래를 펼치기 일쑤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빠져들다가 종착역에 이르면 결국 남을 원망하거나 혹은 자기 혐오에 빠져서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공격의 칼날을 들이댄다. 이런 마음이 좀 더 심해지면 대인 공포증에 빠지거나 상대에 대한 질투와 원망으로 뭉쳐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복잡한 일에 우리 뇌가 지배당하고 있을 때 대체로 듣게 되는 조언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기분 전환으로 운동을 하거나 영화 혹은 음악에 심취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맛본다. 또는 여행을 떠나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고민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스트레스 해소법. S 운동, T 여행, R 놀이, E 식사, S 수면, S 미소, 대화라는 재미난 처방이 있다. 이는 불편한 일을 잊게 해주는 대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 행동의 공통점은 뇌의 보수 시스템을 자극하는 이른바 마약적인 쾌락 행동이라는 점이다. 물론 비일상을 적당하게 즐기면서 기분 전환을 꾀하면 좋겠지만 이런 쾌락 행동은 거듭될수록 뇌가 좀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더 강력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뇌는 불만을 느끼고 금단 증상을 보이게 된다. 과식을 하면 몸이 망가지듯이 쾌락에 몸을 맡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도 점점 더 열악해질 따름이다. 따라서 뭔가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쾌락적인 놀이에 빠지는 것보다 일에 몰두하는 게 최고다.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머리는 전혀 쓰지 않고 몸만 움직이는 단순 작업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마룻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열심히 청소를 하거나 잡초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텃밭을 가꾸며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는 것을 일의 전심이라고 한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떠맡고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만 온 정신을 집중해 보자. 그 일을 마무리하면 다음 일에 몰두한다. 이미 지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요컨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100가지 일이 있고 1000가지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지금 자신이 몰두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오직 눈앞에 있는 일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건강한 장수에서 아름다운 장수로 모든 사물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좋게 변화해 나가는 것을 성장, 성숙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을 노화, 퇴화라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성장, 성숙해지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다. 세상은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했고 오래오래 사는 노인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은 드물고 마지막 10년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며 병원 신세를 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다수다. 똑같이 100살을 산다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타인의 도움이나 간호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생을 꾸려나가는 삶이 누구나 꿈꾸는 장수의 이상향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보건기구가 제창했듯 건강 장수의 수명을 늘렸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한 장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재된 건강이 겉모습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수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겉으로 보이는 젊음과 아름다움은 몸속 건강의 발로다. 만약 겉으로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건강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우리 몸의 신호로 해석해도 좋다. 아름다운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생명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 몸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본문에서 소개한 공복, 추위, 공생이다. 불교의 단식 수행과 목욕 재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강법이다. 실은 이런 오래된 건강법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려서 최고의 건강법을 최고의 건강법으로 승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나구모식 건강법의 근원이다. 이 책이 인간의 잠재된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